요즘 몸이 전에 없던 신호를 보낸다는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때만 알았어도 달라졌을 텐데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치는 5가지 초기 신호를 편견 없이 차분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겁주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건 지금 확인해 봐야겠다 싶은 포인트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조용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췌장과 대장은 초기에 큰 통증이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기 쉽죠. 그렇게 시간을 놓치면 뒤늦은 후회가 남습니다. 혹시 요즘 평소보다 쉽게 지치고 식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췌장이나 대장 쪽 질환은 초기에 미세한 기능 변화만 남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 대신 피로감, 식욕 변화, 체온 균형의 흔들림 같은 생활 신호로 먼저 나타나곤 합니다. 신호는 작지만 패턴은 뚜렷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반복이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72세 이정호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개월 전부터 소화가 더딘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차 소화 불량이 이어지는 날이 많아졌죠.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식사 후 이 시간이 지나도 배가 묵직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던 마음이 2주를 넘어서자 그분은 작은 수첩에 증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소화가 안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인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더 심한지를 꼼꼼히 적어두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패턴이 보였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와 밤 시간대에 증상이 더 뚜렷했고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은 다음 날에는 아침부터 속이 무거웠습니다. 한 달 정도 기록을 모은 뒤 그분은 용기를 내어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분이 가져온 기록을 보시더니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해 췌장 효소 수치의 변화와 초기 단계의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죠. 치료를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소화불량 증상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강조하시는 것은 초기에 놓치지 않고 기록했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첫걸음은 거창한 검사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증상, 시간대, 심해지는 상황을 3줄로만 써두세요. 패턴이 보이면 동네 의원이라도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2주 룰을 기억하세요. 낯선 변화가 2주 이상 반복되면 진료 예약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3줄 기록을 해보세요. 오늘의 증상, 시간, 상황을 간단히 메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인지, 밤인지, 활동 후인지를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기록이 나중에 의료진과의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밤이면 손발이 유난히 차가운데 얼굴은 뜨겁게 달아오르나요? 혈액순환제로 버티다 보면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한철 지나면 괜찮겠지는 가장 위험한 위로입니다. 혹시 밤마다 이불을 덮었다 벗었다 반복하면서도 손발은 여전히 차갑다는 느낌을 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체온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자율신경과 혈관 반응의 결과입니다. 췌장 기능이 흐트러지면 식후나 야간에 말초 혈류가 불안정해지고 말단은 차갑고 상반신은 달아오르는 양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시간대의 편차가 힌트가 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단순히 추위를 탄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76세 박성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년 가을부터 잠자리에서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장판 없이는 도저히 잠들기 어려웠는데 문제는 다리는 차가운데 얼굴과 목 부위는 화끈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갱년기 증상이 늦게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얼굴이 더 달아오르고 반대로 발가락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밤 11시만 되면 어김없이 이런 증상이 시작돼서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날이 많았죠. 가족들도 그분의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3주 정도 이런 증상을 기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손끝과 이마의 온도 느낌을 간단히 적어보고 언제 증상이 심해지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그 결과 명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이후 식사를 하거나 단 음식을 먹은 날에 증상이 더 심했고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체온 변화가 가장 뚜렷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 내과를 찾은 그분은 혈액 검사와 추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 기능의 초기 이상과 혈당 조절 능력에 미세한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이런 변화가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어 체온 조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단순 당분 섭취를 줄이며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취침 전 간단한 족욕과 목욕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방법도 병행했죠.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나자 야간 체온 변동이 뚜렷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기장판 없이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얼굴 화끈거림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작은 변화라도 기록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체온 관찰 루틴을 정해보세요. 아침과 저녁 같은 시간에 손끝과 이마의 체온을 간단히 비교 기록하는 것입니다. 접촉형 체온계라도 괜찮습니다. 3주 이상 같은 패턴이 이어지면 내과 진료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실천 팁으로는 먼저 아침과 저녁 1회씩 손끝과 이마 온도 느낌을 기록해 보세요. 차갑다, 보통, 뜨겁다 정도로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분과 카페인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저녁에 과도한 카페인이나 수분 섭취를 줄이면 야간 체온 편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평생 좋아하던 음식 냄새가 어느 날부터 역하게 느껴지나요? 잠들 무렵 명치 아래에서 휴대폰 진동 같은 미세 떨림이 반복되진 않나요? 위험이겠지 하고 넘기면 신호는 더 선명해집니다. 혹시 예전에는 맛있게 드시던 음식들이 요즘 들어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거나 밤에 누워있을 때 배 안에서 무언가 살짝살짝 떨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췌장 기능 이상이 시작되면 몸은 소화 부담이 큰 음식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후각과 미각의 민감도 변화, 공복 시 복부 신경의 미세한 현기 같은 감각 신호가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간대와 반복성입니다. 특히 저녁부터 취침 전까지의 시간대에 이런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소화계와 신경계가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어서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세 최광수 어르신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고기를 좋아하셔서 특히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전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삼겹살 냄새만 맡아도 메스꺼운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끔 그런 날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뚜렷해졌습니다. 고기뿐만 아니라 기름진 음식 냄새 전반에 대해 거부감이 생겼고 심지어 평소 좋아하던 생선구이 냄새에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가족들이 요리를 할 때 부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정도였죠. 더 이상한 것은 밤에 누워 있을 때 명치 아래쪽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 박동인가 싶었는데 심장과는 다른 부위에서 휴대폰 진동 같은 미세한 움직임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누우면 이런 증상이 더 뚜렷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증상들을 2주 정도 꼼꼼히 기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냄새에 거부감을 느끼는지, 언제 복부 떨림이 생기는지, 식사와의 관련성은 어떤지를 자세히 적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명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진 음식, 특히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 냄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고, 복부 떨림은 주로 저녁 9시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걱정이 된 그분은 이런 기록을 가지고 소화기내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분의 상세한 기록을 보시고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여러 검사를 권하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췌장 효소 수치의 변화가 발견되었고, 영상 검사를 통해 췌장 기능의 초기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췌장 기능이 저하되면 지방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기름진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췌장 주변의 신경들이 민감해지면서 복부에 미세한 떨림이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치료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췌장 효소 보충제와 함께 식단 조절을 병행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소화가 쉬운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1시간 정도는 가벼운 활동을 하도록 생활 습관도 개선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냄새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고 복부 떨림의 빈도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은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적당량의 고기도 드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냄새 거부감은 참지 말고 패턴을 적발해 보세요. 어떤 음식 종류인지, 냄새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리는지, 동반되는 증상이 있는지를 기록해 보시면 됩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복부 진동은 조용한 환경에서 5분 스캔을 해보세요. 누운 자세에서 손을 배 위에 올리고 미세한 떨림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2가지 증상이 함께 2주 이상 계속되면 소화기 내과의 상담과 검사를 예약하시길 권합니다. 실천 팁으로는 냄새 트리거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기름진 음식, 생선, 육류 등 어떤 냄새에 거부감을 느끼는지 적어보고 그런 냄새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침 3시간 전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고 간단한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았다가 6초에 걸쳐 내쉬는 호흡법으로 야간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씻어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달콤하면서 시큼한 땀 냄새가 난다면요?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기엔 변화가 너무 뚜렷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혹시 최근에 가족분들이 예전과 다른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나 본인도 샤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혈당 조절과 대사 흐름이 흔들리면 케톤 같은 대사 산물이 늘어나서 땀 성분과 냄새가 바뀔 수 있습니다. 목 뒤,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처럼 땀샘이 많은 부위에서 변화가 먼저 두드러집니다. 이건 위생 문제가 아니라 대사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개인 위생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췌장이나 간의 기능에 변화가 생기면 체내 당분과 지방의 분해 과정이 달라지면서 특별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의 초기 단계나 췌장 기능 저하가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세 윤정희님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깔끔한 성격으로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하실 정도로 개인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가족들이 예전과 다른 냄새가 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해서 샤워를 더 자주 하고 향이 강한 비누와 로션을 사용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나 가벼운 활동을 한 후에 목 뒤와 겨드랑이 부분에서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워했지만 냄새가 계속되자 걱정이 되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큰며느리가 당뇨병 환자에게서 나는 특별한 냄새와 비슷하다고 말했을 때 그분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2주 동안 냄새 변화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샤워 후 몇 시간 만에 냄새가 다시 나는지, 어느 부위에서 더 심한지, 하루 중 언제 더 뚜렷한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도 솔직한 피드백을 부탁했습니다. 본인은 이미 적응되어 변화를 잘 못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결과 명확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후와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냄새가 더 뚜렷했고 목 뒤와 겨드랑이에서 가장 강하게 났습니다. 또한 단 음식을 먹은 날에는 냄새가 더 심했습니다. 걱정이 된 그분은 이런 기록을 가지고 내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체취 변화가 대사 이상의 신호일 수 있다며 혈액 검사를 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췌장 효소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체내 케톤 생성이 늘어나 특별한 냄새가 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당뇨병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는 혈당 관리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단순 당분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냄새 변화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은 가족들도 냄새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가족들의 솔직한 지적이 오히려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해하고 계십니다. 또한 작은 변화라도 무시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가족에게 솔직히 체크 요청을 해보세요. 본인은 적응되어 변화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면 내과에서 혈액 검사를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혈당, 염증 수치, 간과 췌장 효소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에 따라 생활 조절과 추가 검사를 연결하면 됩니다. 실천 팁으로는 샤워 후 3시간의 냄새 변화가 다시 느껴지는지 체크해 보세요. 본인과 가족 모두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분과 식사 간격의 균형을 맞춰보세요. 급격한 단 음식이나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쪽 무릎이 동시에 뻣뻣해서 한참을 풀어야 하나요? 날씨와 상관없이 가만히 있어도 굳는 느낌이 이어지나요? 관절약만 바꾸다 보면 다른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굳어서 첫 몇 걸음이 힘들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뻣뻣하다는 느낌을 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몸 안의 염증 매개 물질이 혈류를 타고 관절에 영향을 주면 통증보다 먼저 경직감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췌장이나 대장 쪽 이상이 있을 때 전신 염증 반응이 관절에 힌트를 남기는 경우가 있죠. 포인트는 양측성, 아침 경직, 그리고 날씨와 무관한 증상입니다. 이런 관절 경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관절염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 몸에 전신적인 염증이 있을 때 그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돌아다니면서 관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이나 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서 관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8세 김도현 어르신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오셨는데 4개월 전부터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양쪽 무릎이 마치 녹슨 기계처럼 뻣뻣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날에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실내 온도가 높은 날에도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첫 10분 정도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움직이기 전 10분이 제일 힘들다고 가족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관절에 좋다는 약을 복용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경직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도 무릎이 굳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통증은 그리 심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관절염이라면 아픈 것이 더 두드러져야 하는데 그분의 경우는 아프다기보다는 뻣뻣하고 굳어 있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또한 양쪽 무릎이 똑같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특이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경직감을 기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직후부터 편하게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어 보았습니다. 또한 하루 중 언제 증상이 더 심한지, 어떤 활동 후에 경직감이 심해지는지도 함께 적어 보았습니다. 3주 정도 기록한 결과 명확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아침 기상 시와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증상이 가장 심했습니다. 경직 시간은 평균 15분 정도였고 심한 날은 20분 이상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날 과식을 하거나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한 다음 날 아침에 증상이 더 심하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 그분은 내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며 전신적인 검사를 권하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의 상승과 함께 췌장 관련 수치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추가 검사를 통해 췌장 기능의 저하와 그로 인한 만성 염증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이런 전신 염증이 관절에까지 영향을 주어 경직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증상이 심한 것은 야간 동안 염증 물질이 관절에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는 근본 원인인 췌장 기능 개선과 함께 염증 조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소화효소 보충제와 항염제를 복용하고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경직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고 2개월 후에는 경직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면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관절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않고 기록하고 관찰한 것이 조기 발견의 핵심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관절과 내과 영역을 함께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통증보다 경직 시간을 재보세요. 기상 직후부터 편하게 걷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2주 이상 양쪽 무릎에 동시에 나타나고 아침에 특히 심하다면 내과나 소화기 내과에 상담을 예약해 보세요. 관절 영역과 내과 영역을 동시에 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실천 팁으로는 아침 10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샤워 후 가벼운 무릎 굴곡과 신전 운동을 20회 정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 간식을 줄이고 수면 7시간을 목표로 해보세요. 야간 염증과 경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거창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잡아내는 작은 신호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놓치지 않는 주의력입니다. 이 정도면 병원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게 이미 절반의 성공이에요. 기록하고 비교하고 제때 문을 두드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늘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먼저 대답해 줄 차례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꼭 나눠주세요.